조선 왕조 14대 왕인 선조가 즉위해 조선을 다스린 지 25해가 지나던 임진년, 조선과 일본은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592년 5월 23일 시작된 이 전쟁의 이름은 임진년에 왜군이 벌인 난동이라는 의미를 가진 임진왜란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조선 정벌을 목적으로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20만의 왜군이 침공을 하자 조선은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조선은 제대로 된 대처도 해보지 못한 채 한동안 왜군의 일방적인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전쟁은 무려 7년간 이어지게 되죠.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조선이 승리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의 결말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고 왜군은 다시 본국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당시 조선의 고위 관료들은 왜군의 침략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전쟁이 발발하자 왕은 가장 먼저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권율이나 이순신 등 뛰어난 장군들의 활약이 있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힘이 모여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7년이나 지속된 전쟁에서 초토화된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명나라의 지원군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이유는 외국의 최고 권력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표가 조선 정벌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기반 삼아 명나라까지 공격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어요.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결국 왜국의 목적은 자신들의 나라를 정벌하는 것이고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자신들의 나라에서 왜군을 막아내는 것보다 차라리 우호국으로 있는 조선의 땅에서 싸움을 하는 편이 그나마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전쟁 이후 지원군을 보냈다는 이유로 조선에서 여러가지 외교적 이익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요. 조선도 이런 상황을 물론 감안하고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조명연합군이 결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 사건 시간에서 역사 이야기 하는 게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 사진은 영화 혹성 탈출의 주인공인 원숭이 시저라고 하죠. 원숭이들을 군대로 만들어 인간에 대항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에서 보낸 지원군 중 원숭이 부대가 실제 존재했었다는 기록이 각종 문헌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원숭이과의 영장류들은 인간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데다 지능도 높죠. 그래서 인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사람 흉내를 내거나 사회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훈련이 잘 된 원숭이라 해도 말을 태우고 무기를 쥐어준다고 군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것도 500년 전인 16세기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이번 주제는 실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한참 연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문헌 속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명나라에서 온 원숭이 부대에 대한 미스터리와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부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동의 풍산 김씨 문중에 전해지는 그림으로 임진왜란이 끝나자 명나라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그린 천조 장사 전별도입니다. 13만 2,305명의 명나라 군사가 살아 돌아간다는 이 그림 안에 문제의 원숭이 부대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사진을 조금 확대해 보면 아래 부분에 회색 차림을 한 사람이라 보기엔 조금 어색한 군인들이 서 있는데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옷 주름이나 장신구까지 각 인물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상상에 의한 것이나 사람이 꾸며낸 것이 아닌 실제 저 순간을 보고 그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이 짐승부대의 정체를 알려주는 설명은 그림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형초의 청원은 300명은 본디 양호가 인솔해 왔는데 소사 전투에 기용해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형초란 명나라 이전의 나라인 초나라 남쪽에 있던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청원은 한자로 풀을 청해 원숭이 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남쪽에서 온 푸른 원숭이 병사 300이 전투에서 크게 활약했다는 이야기죠. 그림 속 원숭이 부대가 들고 있는 깃발이 보이시죠? 한자로 원병 30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숭이 군인과 숫자 300을 뜻하고 있죠. 원숭이 병사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조선 중기 실학자인 이중환이 기록한 택리지에서도 소사전투와 원숭이 부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택리지에는 원숭이 부대와 이들의 활약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리지에서는 지금의 천안에 해당하는 소사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며, 행주산성 전투, 평양 전투와 함께 임진왜란 시기 육군의 3대 대첩으로 꼽히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전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숭이 부대에 대한 활약이 묘사가 아주 자세한데요. 외적과의 거리가 100여 보가 되기 직전 먼저 교란용 원숭이를 풀어놨다. 원숭이는 말을 타고 채찍을 가하며 적진으로 돌진했다. 처음으로 원숭이를 본 외적은 사람인 듯 하면서도 사람이 아닌지라 모두 의아해하고 괴이하게 여겨 쳐다보기만 했다. 적진 앞에 도착하자 원숭이는 말에서 내려 적진 안으로 뛰어들었다. 외적들은 이들을 사로잡거나 때려잡으려 했지만 원숭이는 몸을 숨기고 도망 다니기를 잘해 진영을 꿰뚫고 지나갔다. 혼란에 빠진 외적들은 조총 하나, 화살 하나 쏴보지 못하고 크게 무너져 남쪽으로 달아났는데 쓰러진 시체가 들을 덮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원숭이들이 말을 타고 적진에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까지 거두는데 큰 활약을 했다는 기록이 실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택리지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150년이 지나고 나서 쓰인 책이라 정확도가 떨어지고, 민가에서 전해지는 전설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들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숭이 부대에 관한 기록도 또 다른 전설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것이죠. 택리지 외에도 연암 박지원이 쓴 경리양호 지체문에서 농원 300이 말을 달렸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00마리의 원숭이 부대를 설명하는 구절이죠. 의병을 이끌고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의병장 조경남이 쓴 난중 잠록에서도 말을 타고 다루는 솜씨가 사람과 같고 큰 고양이 같은 몸뚱이의 원숭이라는 식으로 원숭이 부대를 묘사하는 글들이 있어요. 만약 일부 시각처럼 택리지 속 원숭이 부대에 대한 내용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 속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책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는 원숭이 부대 300명, 말을 타고 달리며 적진을 교란시키다 등과 같은 반복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진왜란에 명나라에서 보냈다는 300명의 원숭이 부대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죠. 이와 관련된 실제 명나라에 원숭이 부대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어느 역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여러 문헌들을 보고 비교해 볼 때 원숭이 부대가 실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해요. 자신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명나라 장수인 척궤광이라는 인물이 원숭이로 이루어진 부대를 운용했다는 명나라의 기록문을 찾았으며,
이후 양호라는 장군이 이들을 이끌고 조선으로 와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또한 전쟁 이후 앞에서 봤던 천조장사 전별도의 그림 속 내용처럼 다른 명나라 군인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시 혹성 탈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인원 부대의 대장인 시저가 말을 탄 채 앞장서고 있고 뒤에는 다른 원숭이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있어요. 영화라서 재미로만 봤던 장면이었지만 약 500년 전 조선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일지도 모른다는 이 원숭이 부대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원숭이 부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실제로 원숭이 부대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어느 역사학자의 논문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라며 관심을 가졌지만 해당 교수의 논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주장대로 진짜 원숭이들이 말을 타고 전쟁에서 활약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류와 지구의 역사, 나아가서는 우주의 역사까지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생물학에 대한 연구가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부정적인 입장의 학자들은 다른 나라의 전쟁 기록들에는 코끼리나 낙타 등을 전쟁에 이용한 사실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임진왜란에서 원숭이 부대가 직접 적진에 뛰어들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숭이 병사들의 실체는 실제 원숭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며 몸집이 작고 날랜 병사나 변장한 병사들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는데요. 이 의견에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소장사 정별도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원병 300이라 쓰인 깃발 아래에 있는 이 회색 짐승으로 추정되는 존재들은 모두 팔다리가 길어요. 그리고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원숭이 병사라는 뜻에 원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보다 오히려 사람에 더 가까운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들은 깃발도 들었어요. 창도 손에 들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처럼 줄 맞춰 행진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높게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띄죠. 대열 바깥에 서 있어서 다른 병사들을 향해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지시를 내린다는 행위는요, 결국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들의 정체가 결국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저는 물론 역사학자가 아니고 이 분야에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라 이 원숭이 부대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실존했었다,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이야기 중 가장 유력해 보이는 가설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부대의 정체는 바로 태국 아유타야 왕국의 병사일 것이라는 주장이죠.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대 외에 태국에서 지원병사를 보냈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신종실록이라는 명나라 문헌에 따르면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범하자 시암은 몰래 군대를 출동해 함께 일본을 바로 쳐 그 후방을 견제하겠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다 그래요. 여기서 시암은 당시 아유타야 왕국을 말합니다. 즉 명나라 지원군과 함께 태국에서 보낸 병사들도 임진왜란에 참전했었다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 아유타야 왕국은 명나라와 동남아시아의 무역을 연결하는 중심지로 발전하던 나라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항상 외국의 무역시장 침범을 경계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조선 정벌을 시작으로 명나라까지 침략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명나라를 통해 조선에 병사들을 파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고 아유타야 왕국은 일본으로부터 자신들의 무역 상권을 지킬 수 있게 됐죠. 이것이 원숭이 부대의 실체가 바로 아유타야 왕국의 병사들이며
왜 그들이 임진왜란에 참전했는지를 설명해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남쪽에서 온 몸이 재빠르고 말을 탈 줄 아는 원숭이들이 사실은 태국 아유타야 왕국 출신의 병사였다는 이야기는 여러 문헌들 속의 기록과 비교할 때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세기까지 조선은 단일민족이었죠. 그리고 나라 정책도 상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생김새가 다른 인종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했을 겁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과 비슷해 보이는 명나라나 왜군들의 외모와 다르게 피부색이 어둡고 몸집도 작은 데다 이국적으로 생긴 낯선 병사들의 존재를 사람이 아니라 영장류 정도의 동물로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조선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죠. 거기에 이들과 함께 온 명나라 병사들이 원숭이처럼 가볍고 재빠른 아유타야 왕국의 병사들을 별명처럼 칭했다는 겁니다. 원숭이 원자를 사용해 원병이라고 부른 것이 조선에 전해지면서 원병, 원숭이 부대라는 의미로 해석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가뜩이나 조선인들에게 낯선 외모인데다 명나라 병사들마저 원병이라고 부르니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로 움직이는 것은 나라에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명나라나 아유타야 왕국도 이 일을 기록해뒀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료만으론 입증할 수 없으니 관련 국가들의 자료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이후 약 175년이 더 지난 1767년에 아유타야 왕국이 미얀마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됐어요. 이때 왕국이 사라지면서 당시 기록들도 대부분 소실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유타야 왕국이 임진왜란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가려내기는 아주 힘든 상태죠. 명나라도 상황이 마찬가지인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많은 문헌과 기록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숭이 부대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단서나 근거들은 확인하기 힘들 정도의 극소수만 남아있는 상태죠. 이 기록들만으로 실존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숭이 부대가 실제 원숭이들로 구성된 부대가 아니라면 그 정체는 바로 저 멀리 태국에서 건너온 아유타야 왕국의 병사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됩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원숭이 부대의 이야기 외에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천조장사 전별도를 보겠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4명의 사람이 수레에 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깃발도 있는데 저 글씨를 자세히 보면 붉은색 글씨로 해귀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체는요, 바로 포르투갈 출신의 흑인 군대라고 합니다. 원숭이 부대와는 다르게 실록에서는 해귀라 불리는 병사들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을 묘사한 내용으로는 조선에서 바다 셋을 건너야 호광에 이르는데 이들은 호광 극남에 있는 파랑국에서 왔다. 노란 눈동자에 얼굴빛은 검고 사지와 온 몸도 검다. 턱수염과 머리카락은 곱슬이고 입은 양모처럼 짧게 꼬부라졌다. 바다 밑에 잠수해 적선을 공격하는데 그 모습이 귀신 같다 하여 해귀라고 한다. 키와 몸뚱이가 보통 사람의 10배요. 몸집이 아주 커서 말을 타지 못해 수레를 타고 다녔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광은 유럽이고요. 파랑국은 포르투갈의 한문 표기입니다. 잠수해 적선을 공격했다는 것으로 봐서 현재로 치면 이 해귀라는 군대는 지금의 어떤 UDT 요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진왜란에 원숭이 부대로 불리는 원병 외에도 해귀라 불리는 흑인 용병들까지 참전했다는 사실은 아주 놀랍죠. 여기에 그림 속 해귀들은 이번 주제인
원숭이 부대의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명나라나 조선 출신이 아닌 제3국에서 온 병사들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군대를 가까이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해귀의 얼굴색과 원숭이 부대의 색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들을 어둡게 칠한 이유도 이국에서 온 병사들의 피부색이 조선이나 명나라와는 다르다는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다른 의견이 있거나 관련 역사에 대해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정보를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원숭이 부대가 파견됐었다는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9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스트리밍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괴물이란 단어의 뜻은 괴이할 괴에 사물물이라는 한자를 써요.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 괴이하게 생긴 생명체를 표현하는 단어죠. 괴물이란 존재들은 주로 전설이나 신화 또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마 정도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잔인한 행동이나 괴상하게 생겼어요, 외형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심어주는 존재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 이후 3년 만에 다시 만든 2006년에 개봉했죠. 괴물의 한 장면입니다. 괴물은 21일 만에, 3주 만이죠.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국내 영화 흥행 순위 아직도 5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화가 개봉한 지 벌써 12년이나 지났습니다. 국내 영화에서는 이런 대형 괴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자주 쓰이는 소재는 아니고, 특히 이 괴물 영화 같은 경우는 CG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어색하지 않은 움직임을 구현해내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이죠. 영화에 등장하는 괴물의 생김새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그나마 물고기나 도마뱀 정도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도 뭔가 다르죠. 한눈에 봐도 이것은 돌연변이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용상으로도 극 중에 화학약품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태어난 돌연변이라는 설정이 있죠. 사진 속의 괴물과 마찬가지로 기이한 형태를 가진 괴물들은 흔히 동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식물의 형태를 가진 것도 있고요. 기존의 동식물이 변형된 듯한 이상하고 불가사의한 생명체의 모습을 많이 보이죠.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야기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이런 괴물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판타지적 요소가 있다면 어디든 등장하죠. 괴물이라는 소재는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오히려 이제는 더 자극적이고 더 괴이하고 이상하지 않으면 찾아보지 않는 시대가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이라는 존재는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죠. 영화, 소설 등의 창작물에서만 등장하는 소재의 일부분일 뿐이고, 실제로 이런 괴기한 생명체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가 용이라는 상상 속 동물에 대해 많이 접해봤어요. 누구나 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외형이나 특징, 여의주 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용이라는 소재를 다룬 이야기는 식상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용이라는 존재도 사람들이 창조해낸 상상의 동물이라 실존하거나 실존했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런데 최근에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그동안의 이런 생각을 깰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밝혀집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511년 5월 9일 온몸이 검고 덩치가 커다란 괴물이 갑자기 궁궐 안에 나타나 한바탕 큰 소동을 일으킨 뒤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은 내용 자체가
유교 사상을 강조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록물이에요. 이런 책에 민간 설화나 전설로만 전해지던 괴 생명체의 존재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아주 특이하고 놀랄만한 사실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알아볼 미스터리 주제는 조선의 11대 왕인 중종시대에 출현했다는 괴기하고 흉측한 괴물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조선에 나타났다는 괴물의 기록과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이 이야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남동쪽에 제보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로제루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작고 조용한 시골 지방인데 1764년에 괴기한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곳이 죽음의 지역이라고 불리게 됐죠. 제보당에 나타난 괴물은 3년 동안 무려 210명의 주민을 공격했고 그중 절반이 넘는 133명이 이 괴물에게 잡아먹히거나 사망했으며 49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등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괴물에게 잡아먹힌 희생자들은 대부분 어린 아이나 여성, 노인과 양치기들이었습니다. 괴물은 강한 턱과 이빨로 주로 사람의 머리를 집중 공격했고요. 신체를 훼손한 뒤에 일부를 먹기도 했어요. 이 사진이 당시 제보당에 나타났던 괴물을 그린 사파입니다. 목격담에 의하면 제보당의 괴물은 늑대나 들개와 비슷한 형상이지만 늑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더 커다란 체구를 가졌으며 한 입에 사람을 삼킬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머리와 입,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다고 전해져요. 특이한 점이 상대를 공격할 때 주로 목을 물어뜯는 늑대와 다르게 제보당의 괴물은 사람의 머리를 공격했다는 것이 특이하죠. 그리고 사냥 목적도 보통의 짐승과 다릅니다. 제보당의 괴물이 사람을 공격한 이유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사냥이었다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괴물은 죽은 시체의 일부분을 먹은 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머리를 부순 뒤 시신을 헤집어 놓은 채 다시 숨어버리는 식이었다 그래요. 여기에 이 괴물은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여러 마을에서 비슷한 시각에 나타나 다발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기록도 있고요. 1767년 3년 동안 200명이 넘는 인구가 괴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프랑스 정부가 알게 되자 제보당 지역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괴물 사냥을 시작했죠. 그리고 몇 달 뒤 제보당은 모든 이 늑대 같은 괴물을 사냥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지막에 잡힌 괴물이 박제가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바쳐졌는데 박제를 하면은 동물 안에 내장을 다 빼내죠. 그리고 말리는데 약품 처리도 하죠. 냄새가 나지 않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괴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썩은 악취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는 있지만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죠. 그렇다면 1764년에 갑자기 나타난 제보당 괴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늑대와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늑대는 아니고 이 짐승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멸종됐다고 생각한 빙하기 시대의 다이어 울프나 동굴 하이에나가 살았던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고요. 라이거나 타이곤 같은 종이 두 다른 동물들이 이제 이종 교배를 했던 거죠. 이런 교잡종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일부는 제보당의 괴물 이야기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도 했는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괴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제보당에서 성행하고 있던 종교 집단의 연쇄살인 사건이 왜곡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괴물의 정체는 종교 집단의 범죄 행위였다는 것이죠. 18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보당의 괴물 이야기는 현재 프랑스 외에도 많은 나라에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 교수도 제보당 괴물의 정체에 관심이 생겨서 연구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1764년 프랑스에 괴물이 출현해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기록은 이 외에도 꽤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보당 괴물 이야기는 미스테리로 남고 있고 현재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괴물의 미스터리라고 소개를 했는데 프랑스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시죠?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설명할 조선시대의 괴물과 이 프랑스 제보당에 나타난 괴물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부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괴물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보당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1506년 9월 18일 조선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종반정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죠. 중종반정으로 왕위에 있었던 연산군은 강제로 폐위가 됐고요. 그 뒤를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 이어서 조선의 새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바로 조선의 11대 임금인 중종이 되겠습니다. 중종이 재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하들의 주도로 일어난 반정이었던 데다 중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왕위에 올라버렸어요. 신하들에 의해 만들어진 왕이죠. 그래서 이전의 왕들보다 왕권은 약했고요.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중종 재위 기간 동안에는 신하들의 권력 다툼으로 여러 사건들이 유난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 중엔 누군가의 권력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들도 여러 번 있었던 거죠.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22년이 되던 해에 쓰인 중종실록 59권에 의하면 1527년 6월 17일 한밤중에 경복궁 궁궐 한편에서 악몽과 괴물에 관련된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한문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함축적이죠. 이것을 풀이해보면 간밤에 나팔을 부는 군인이 가위에 눌려 기절하는 일이 있었다. 깨어난 동료들이 그에게 응급처치를 하던 중 모양은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짐승이 나팔수의 방에서 나와 서명문으로 향하는 걸 목격했다. 군사들이 달려나와 그것을 보았는데 모두 놀라 고함을 질렀다. 나팔수의 방에서는 비린내가 풍기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리하면 한 나팔수가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려 기절을 했는데 마치 그 가위가 실제화된 것 같이 현실에서 나타나 다른 군인들에게 목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괴물의 모양은 삽살개와 비슷하고 크기는 망하지만 하고 비릿한 채취를 풍겼는데 도망간 뒤에도 나팔수들의 방에는 그 냄새가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괴물 사건은 중종에게 곧바로 소식이 전달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기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삽살개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망하지만 하다는 검은 괴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중종 즉위 5년 만인 1511년 5월 9일부터였어요. 이날 기록에 의하면 한밤중에 개와 비슷하지만 기이하게 생긴 검은 짐승이 사당에 나타나 소란을 일으켰고 군사들에게 쫓아내라 지시했지만 빠른 속도로 사라진 탓에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같은 괴물이 나타났다는 기록은 중종실록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괴물이 데뷔 전에 방 안에 나타나 궁녀들을 희롱했다는 기록과 밤낮에 상관없이 경복궁 주변을 맴돌다 사람들을 놀래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괴물은 밤낮에 상관없이 활동을 하고요. 인간의 성별을 구분할 줄 안다는 특징이 있어요. 과연 이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임금이었던 중종은 괴물 소동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당시 세자를 노리는 작서의 변이라는 사건에 이어서 연달아 궁 안에 출몰하는 괴물 때문에 중종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자의 거처를 창덕궁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괴물을 목격한 이들이 유식하지 않고 무지한 군인이니 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면서 왕이 심지가 굳으면 괴물 소동은 저절로 멈출 것이다 라는 내용의 상소들을 올렸습니다. 사실 중종 재위 시기에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괴물뿐이 아니었어요. 중종 재위 19년에는 평안도 전체에 역병이 돌았고 전국적으로 가뭄과 홍수로 전국이 큰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결국 조정은 일부 신하들에 의해 괴물의 궁궐 출현과 평안도의 역병, 자연재해의 원인이
중종의 부덕함 때문이라면서 왕을 탓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중종은 약해진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불안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방법이 바로 괴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중종은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국내 괴물 출현을 두고 아마 간사한 사람이 괴물 사건을 일으켜 도둑질을 하려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추문을 퍼뜨린 죄로 괴물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사람들을 모두 궁 밖으로 쫓아냈어요. 중종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 더 이상 괴물에 관한 이야기가 국내에 돌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소문을 막아도 괴물의 출현까지 막을 수는 없었나 봐요. 검은 삽살개 모양을 한 커다란 괴물의 기록은 중종이 죽고 난 후 아들인 인종이 즉위한 기간에도 남아있습니다. 인종의 죽음도 정확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즉위 9개월 만에 병으로 사망했다는 게 현재 학계의 정설이에요. 이때 인종이 사망한 다음 날인 음력 1545년 7월 2일 새벽을 끝으로 더 이상 조선에서 괴물이 나타났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왕이 승하하던 날 밤 궁 밖에서 괴물이 나타났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검은 기운으로 주변이 캄캄해졌고 여러 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와 징을 치는 듯한 소리가 3일 내내 한양 성안을 진동해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괴물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목격한 자들이 거짓 소문을 냈다는 누명까지 씌워가며 어떻게든 괴물의 존재를 숨기려 했던 중종과 당시 아버지 곁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인종까지 세상을 떠나자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를 내며 한양을 돌아다니다 모습을 감춘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중종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괴물에 대한 기록은 UFO 출현 기록과 함께 조선시대에 벌어진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우리는 이 망아지만한 검은 삽살개 모습에 비린내를 풍기는 괴물의 정체를 막연히 추측해 볼 수밖에 없죠. 시작에서 소개했던 프랑스 제보당의 괴물처럼 1511년 중종실록에 기록된 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중 유력해 보이는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괴물의 정체는 이종교배로 태어난 동물일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중종의 의부형이자 전임이었던 연산군은 경복궁 한편에 조준방이라는 곳을 설치했고요. 그 안에서 사냥에 필요한 매나, 개, 말 등의 동물을 키웠는데 그 안에서 이종교배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태어난 게 바로 이 괴물의 정체라는 겁니다. 이 외에는 돌연변이 호랑이라는 추측이 있었어요. 하지만 괴물의 정체가 정말 호랑이나 이종교배로 인해 태어난 동물이라면 이 기록들은 앞뒤가 맞지 않죠. 아무리 밤중이라 해도 이런 짐승들이 사람의 눈을 피해 궁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신기하게도 중종 재위 기간 동안 한 번도 잡혔다는 기록이 없어요. 같은 장소에서 몇십 년 동안 출몰하고 있는데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 아주 의심스럽죠. 거기에 동물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중종과 인종의 재위 기간을 합친 39년 동안 살았을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왜? 이종교배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으니까요. 괴물은 사라지기 직전을 제외하면 계속 궁 안에서만 모습을 보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목격담이 없어요.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있지만 괴물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도 전혀 기록된 것이 없죠.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 괴물은 실제 존재하는 짐승이나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종은 신하들이 일으킨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갑자기 즉위한 데다 이전에 비해 왕권도 상당히 약했죠. 당연히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안할 겁니다. 궁 안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왕이 교체되자 정치적인 부분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큰 혼란이 벌어지자 생긴 심리적인 문제가 괴물이라는 허구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실록의 내용은 함축적이라 해석을 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와전되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게
은유적으로 기록해놨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만 전제를 두면은 중종과 인종 재위 기간 동안만 괴물이 출현했다는 기록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정하는 유교 사회에서 이런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괴물이라는 표현을 실록에 기록해야만 했는지 이러한 새로운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결론은 아직 정확한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1511년 5월 경복궁에 나타났다는 정체불명의 기이한 짐승의 정체에 관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괴 생명체에 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뒷이야기를 좀 하자면 중종실록에 기록된 괴물 출현 미스터리, 이걸 영화한 작품이 있죠. 얼마 전에 개봉했어요. 9월쯤이었죠. 물괴인데요. 이 영화로 알게 된 이야기였고 이번 내용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물괴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는 없지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극 중에서도 연산군의 조준방에 있던 동물들의 이종교배로 태어난 짐승이 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시체를 먹고 물괴가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아쉬운 거는요, 영화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의 특별범죄수사단 소속돼 있는 신도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지훈님이 잠깐 휴가를 갔어요. 제가 대신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조선의 과학수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오게 됐어요. CSI 아시죠? 미국의 과학수사 요원을 말하는데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의 줄임말입니다. 뭐 직역하면은 범죄 현장 조사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과학수사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사람들은 보통 드라마로 CSI가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최첨단 장비로 DNA 분석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이런 기법들이 드라마니까 가능하고, 아니면 범죄 수사 선진국인 미국이나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국도 이러한 방식의 수사를 도입한 지는 이미 오래됐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과학수사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어요. 땀 한 방울로 범인의 DNA를 찾아내고 목소리만으로 구강구조를 재현해서 범인의 얼굴까지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수사 기법으로 한국의 강력사건 검거율은 매년 98%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과학수사는 미제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해결 불가능할 것 같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를 찾아낸 것도 이 DNA 감식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지 완전 범죄는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과학수사는 기술이 발달한 지금에야 가능한 방법 같은데, 사실 제가 온 조선에서도 나름의 방법으로 이 과학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선도 지금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발생하는 범죄는 항상 우리 조정의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력 범죄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개발했죠. 친자 확인도 가능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아보는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옛날 시대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를 요즘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조선의 방식이 지금과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범죄가 발생하면 신중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생각과 다르게 조선도 체계적인 절차로 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은 동시대 어느 나라보다 과학수사가 발달해 있거든요. 이게 조선이에요. 이 명국이나 외놈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예. 특히 우리 조선이 한참 잘 나가던 영조, 정조 시대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범죄 수사 책을 편찬한 적도 있어요. 위대하신 우리 정조 임금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실학자인 이 다산 정약용 선생과 우리 선배입니다. 범죄를 과학적으로 수사해 범인을 밝혀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고 한 대표적인 위인이에요. 그 다음에 저까지 포함해서. 특히 정약용 선생이 이 흠흠신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오다가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아직도 이 법조인이라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 하나라 그래요. 그럴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도 놀랄 만한 과학적인 수사 기법에 책의 근간을 이루는 애민정신,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자, 궁금하시죠? 이번 시간은 조선에서 온 신도령이 알려주는 조선의 과학 수사와 우리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쓴 흠흠신서에 나오는 사건으로 조선의 과학 수사 어떤 방식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좌정하시지요. 조선의 과학 수사 말할 때 우리 정약용 선배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당대 최고 실학자고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수많은 업적을 세운 양반이에요. 그중 하나가 흠흠신서 되겠습니다. 먼저 정약용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 왜 조선시대 법의 정신을 확립하고 과학수사에 일조했는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762년 8월 5일 경기도 광주구 초부면 마제인 지금의 남양주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4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엔 시를 지을 정도였거든요. 우리 지금 한글로 시 짓기 쉽지 않죠. 그런데 중국의 언어를 그만큼 자유자재로 사용했다는 거죠. 외국의 미국의 제임스나 프레드릭, 윌리엄, 세바스찬 이런 친구들이 한글로 시를 쓴다고 생각해보면 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외가가 유명한 집안입니다. 어머니가 해남윤 씨인데 대부호 집안이고 외할아버지는 화가예요. 국보 제240호로 지정된 문화재인 자화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이 그림의 주인공인 공제 윤두서예요. 아버지 쪽도 집안이 어마어마한데요. 정재원이라는 사람이고 진주 목사 지냈습니다. 정약용의 아버지는 사도세자를 옹호하다 반대파에게 몰려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 고향이죠. 낙향을 갔지만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면서 복권됐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죠. 아버지에게 글 배웠고 외가엔 다양한 중국 물건들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선진 문물을 접하면서 컸는데 여기에 호기심도 많다 보니까 책을 좋아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구하기 힘든 특이한 기술과 문물을 다룬 책들에게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정약용이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가 된 바탕이었어요. 이런 정약용을 일찍 알아본 사람이 정조입니다. 과거 급제하면서 조정에 들어오자 과학과 인문학, 다양한 공부의 기회를 줬는데 운동에는 소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활쏘는 운동을 시켰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은 야식도 챙겨줄 정도였습니다. 거의 정조 퀴즈 아카데미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또 신도령의 후배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약용은 33살에 암행어사가 됩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감춰야 되죠. 평민복장을 하고 백성 사이에 섞여 지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조선인들의 실상을 보게 된 겁니다. 충격받았어요. 영조 때부터 관직에 올랐던 관리들이 수탈을 일삼은 거죠. 어린 아이에게서도 세금을 뜯어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충격받고 정약용이 부패한 관리들을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든 거예요. 탐관오리들을 밝히고 처벌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백성보다 나라의 관리를 다스리는 법에 더 단호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법의 적용은 임금과 가까운 신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철칙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마 정조가 없었으면 정약용은 오히려 불순한 사상을 가진 인물로 몰렸을 거예요. 전국의 탐관오리들을 처벌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적이 너무 많아진 거죠. 하지만 정조가 정약용을 믿고 수많은 투서와 탄핵 상소문에서 매번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1800년에 정조는 사망해요. 그러자 이때다 싶은 수많은 정적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정약용을 헐뜯어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양반이. 이걸 트집 잡아서 결국 유배를 보냈어요. 이때 20년간 강진에서 유배객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에 쓰인 게 바로 흠흠신서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삼가할 흠자를 2번 써요. 그래서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 형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이런 뜻의 책입니다. 지금의 법체계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중국 원나라의 무언로, 명나라의 대명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을 조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면서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법의학, 법 해석학, 판례들을 적었는데 수사기법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관리들이 책을 보고 바로 실무에 적용할 정도로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흠흠신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목민관이거든요. 목민관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진 고을원이나 수령을 부르는 말이에요. 한반도 역사상 법의학, 법 해석학을 다룬 최초의 형법 연구서고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관리자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로 쓰였습니다. 조선은 지방 고을에서 살인사건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마을은 쑥대밭이 돼버려요. 고을 수령이 시신을 검시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죄 없는 백성을 옥에 가두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수사 기술이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가둬보는 겁니다. 사건만 일어나면 피해를 보는 백성이 너무 많아지자 유배지에서 이런 일을 본 우리의 정약용 선배는 사건의 판례와 내용을 담은 수사노트이자 실무 지침서를 350여 건의 사례를 들며 30건의 10챕터 분량으로 작성했습니다. 10챕터, 영어 쓰는 조선인. 정조가 심리한 살인사건 중 144건을 골라 분석한 상형추의 15건과 사건 판결의 이념과 규정을 집필한 경사요의가 3건, 사건 보고서의 작성 방법을 적은 비상전초 5건, 살인사건의 유형과 형량을 제시한 의율차례 4건, 정약용 선배가 직접 수사한 사건 기록인 전발무사 3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망사건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판별하는 방법이나 범인에게 정신 이상 증상은 있지 않은지 구분하는 방법도 구체적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재수사에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거든요. 대체 어떤 책이길래 계속 칭찬만 하게 되는 건지 흠흠신서에 나오는 사건 2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원이 남긴 말이긴 하지만 이미 세계 모든 나라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통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제가 있어서 돈 없고 천하면 누명 쓰기 딱 좋았죠. 지금은 재심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조선도 그렇게 해왔어요. 흠흠신서의 정선배가 직접 조사한 기록인 전발무사 편에 실린 한복령 사건이 그런데 이게 정조시대의 재수사가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정조 23년인 1799년에 정조는 정약용을 형조 참의로 임명하면서 한복령 사건에 의문점이 있으니 재수사한 뒤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알아보니까 양주의 관아 창고를 관리하는 나졸 서필흥이라는 사람이 양반 김태명에게 세금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조선의 도읍인 한성부에서 2번, 형조에서 3번이나 합동조사를 했고 그 결과 범인은 김태명의 종인 한복년이 서필흥의 등을 때려 죽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최종 판결자인 정조는 이 사건의 미심적인 부분이 아직 많다며 사형 집행을 연기하다 10년 만에 정약용을 형조 참의로 임명해 모든 형사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미제사건 전담반이 창설되면서 몇 가지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졌는데 거기 포함된 한 사건인 거예요. 정조는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을 경우 봉분을 파헤쳐서라도 시신을 검시할 것이고 의심스러운 일로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며 죽은 자의 원통함도 법으로 풀어줘야 한다면서 한복년 사건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정선배는 10년 전 시신 검안서부터 다시 들여다봤어요. 서필흥은 얻어맞아 죽었으며 가슴에는 삼치 12.2cm 정도의 멍이 있었고 코와 입은 피로 막혀 있었지만 다른 곳엔 다친 자국이 별로 없다고 쓰여 있던 거예요. 검안서 기록이 이상한 겁니다. 범인인 한복년은 뒤에서 등을 쳤다고 진술했는데 상처는 가슴에 나 있는 거죠. 유족의 진술 기록서를 봐도 서필흥은 죽기 직전 부인에게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한복년은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거예요. 정약용은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봤습니다.
양반인 김태명이 사실 범인이지만 자기 노비인 한복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 경우예요.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까 나졸인 서필흥이 세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김태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세금을 쌀이나 삼배, 무명, 돈 아니면 각종 폐물로도 납부가 가능했거든요. 원래는 쌀을 거두려고 했지만 주지 않자 마당에 있는 송아지를 대신 가져가려고 했어요. 여기에 화가 난 김태명이 몸싸움 끝에 서필흥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위에 올라타서 멱살을 잡으며 가슴과 팔을 진 눌러대니까 당황한 서필흥이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그러자 김태명은 집안의 머슴인 한복년을 부릅니다. 나졸이 소를 훔치려 한 도둑이니 혼내주라고 시킨 거예요. 한복년은 시키는 대로 뒤쫓아가서 등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서필흥이 밭고랑으로 떨어지면서 다치는데 집에 돌아가긴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를 토하고 사망합니다. 그래서 범인을 한복년으로 검거한 사건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정약용 입장에서는 시체 검안소나 유족의 진술 증언이 다 맞지 않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김태명이 직접 저지르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담당한 지방관은 왜 한복년을 범인이라고 단정지었던 걸까요? 사실 지방관도 내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김태명의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복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 한복년에게 불리한 증언만 채택되고 유리한 유족의 진술은 다 무시된 겁니다. 정약용은 한복년 사건에서 수사 과정의 허술함을 정조에게 보고했어요. 정조는 정약용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한복년에게 잘못된 수사로 큰 피해를 봤으니 새 옷을 내려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석방합니다. 그리고 무죄인 사람의 수사 기록이 남아있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복년에 대한 모든 수사 기록 문서를 소각하라는 지시도 했죠. 지금으로 치면은 전과 기록을 없애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나 지난 사건이었지만 초동 수사와 충분한 현장 확인, 정확한 검시와 검증, 객관적인 증거 분석, 증언의 신뢰성을 근거로 우리의 정 선배는 한복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 흠음신서에는 조선시대 최악의 폐륜 사건이라는 평산 박조의 살인 사건도 등장합니다. 이게 조선판 사랑과 전쟁 같은 불륜 사건이거든요. 정조 9년인 1785년 4월 20일 황해도 평산에 양반집 며느리인 박조이가 목을 맨 채 발견됩니다. 수사 결과 박조이가 남편의 사촌 형제인 조강진과 간통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수치심에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났거든요. 하지만 박조이의 오빠는 동생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명예를 위해 한양까지 직접 가서 다시 수사해달라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자 정조는 비밀리에 이 평산으로 암행어사 이곤수라는 사람을 파견했죠. 이곤수가 밝혀낸 사건의 전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곤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언록을 참고했는데요. 무언록은 없을무, 원통할 원, 기록할 록으로 원통함이 없도록 하는 기록이라는 뜻이고 중국의 원나라가 송나라의 형사사건을 바탕으로 1308년에 편집한 법의학서입니다. 정약용이 흠흠신서를 쓸 때 참고한 책이기도 해요.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 무덤에서 박조이의 시신을 꺼내 다시 한번 검시를 해봤죠. 시신을 보니 목 오른쪽에 상처가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반항흔은 없었는데요. 무언록에선 이런 경우 이미 의식이 없거나 자고 있을 때 누군가 공격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신은 목을 맨 채 발견됐었죠. 스스로 목을 맨 경우는 반드시 목맨 줄을 살펴봐야 한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자살하면 귀 뒤로 목을 맨 자국이 남고 죽인 뒤 목을 맨 것으로 위장한 경우는 자국이 다르다는 거죠. 사망 후 혈맥이 돌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예요. 박조이에겐 스스로 목을 맨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줄을 묶어준 대들보도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달리면 죽기 직전의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생존 시도를 해요. 이때 대들보가 흔들리고 묶여있던 줄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지만 죽은 상태에서 시신을 매달면 대들보는 흔들리지 않으니 줄이 묶인 자국은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경우라면 강제로 목이 매졌을 테니 그 과정에서 반항흔도 생겼어야 돼요. 하지만 박조이의 목엔 칼자국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주저운이라고 하죠. 아무리 죽으려고 결심했지만 사람이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고 자기 몸을 찌르는 순간 고통에 의한 반사신경으로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치명상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 번 자해하거나 머뭇거리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죽여놓고 칼로 자결한 것처럼 꾸민다면 주저흔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경우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벌어지고 출혈이 있지만 죽은 뒤는 상처가 벌어지지 않아요. 혈액이 돌지도 않기 때문에 몸 밖으로 출혈도 거의 없죠. 암행어사는 이런 정황을 가지고 범행 당시 사용 흉기로 추정되는 칼을 찾습니다. 이 칼이 범행에 사용한 무기였는지 증명하기 위한 실험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죠. 범인이 흉기에 핏자국을 지웠을 경우 불에 달군 강한 식초를 뿌리면 빨갛게 피의 흔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피에는 철이온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식초에 들어있는 티오시안산과 합쳐질 경우 붉은색을 띠게 된다는 거죠. 루미놀 시약으로 지워진 혈흔을 찾는 원리와 동일한 방식이에요. 이곤수는 이 흉기를 근거로 조광진의 진술을 결국 받아냅니다. 자살이 타살로 바뀐 순간이었는데 그럼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박조이의 남편 조광선은 아내가 자신의 사촌인 조광진과 간통을 했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조광진이 박조이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광진이 박조이를 죽인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범이 한 명 더 있던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박조이의 시어머니자 남편 조광선의 어머니인 차씨였습니다. 차씨와 조광진은 숙모와 조카 사이인데 근친상간을 저지르다가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를 뒷산에 유기했는데 이 둘의 관계를 박조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막기 위해 차씨와 조광진은 박조이를 죽이고 자살처럼 꾸민 뒤 시신을 매장해 모든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암행어사 이곤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냈고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자살로 꾸며진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게 됐어요. 이 두 사례는 시신 검시가 결정적 단서로 쓰인 경우들인데요. 조선은 생각보다 시신 검시 기술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검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사건 수사는 시체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과 목격자와 주변 인물의 증언을 확보하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중 사망 원인 파악이 먼저고 관련자 진술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는지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원인 파악에 중점을 둔 방식입니다. 조선은 지금처럼 사법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고을 관리들이 직접 살인사건을 수사하는데 그렇다고 이 지체 높은 양반들이 직접 시신에 손을 대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 고을 관리와 사리, 의율, 향인, 오작사령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요. 여기서 오작사령이 바로 시신 검시관입니다. 고을 관리는 수사 총괄과 상부 보고 검사 결과를 책임져요. 팀장인 거죠. 실무자는 아전들이 맡는데 심부름과 경비를 맡거나 의학에 능숙한 의원, 법률에 능한 율생이 자문을 담당하죠. 그리고 오작사령이 수사팀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에요. 시신을 직접 만지는 부검과 매장까지 담당합니다. 그러면 조선에선 어떤 방식으로 시신 검시를 진행할까요? 여러 가지 약품과 도구가 있어요. 이거를 응용 법물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재료와 도구들이긴 하지만 같은 시대의 다른 나라의 수사와 비교할 때 절대 뒤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과학수사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응용 법물에는 술찌꺼기, 식초, 파, 매실, 감초, 백반, 거적자리, 은비녀, 망치, 흙 등이 쓰여요. 시신 세척부터 범행에 쓰인 흉기를 찾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중에 식초가 가장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선 시신에 술찌꺼기와 식초를 뿌립니다. 그리고 옷으로 덮은 다음 다시 그 위에 끓인 술과 식초를 부으면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사후 경직을 푸는 과정이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 않던 미세한 상처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평산 박조의 살인사건처럼 사라진 핏자국을 찾을 때는 고초라고 부르는 강한 식초를 바르고 불에 달궈 혈흔 상태를 살피기도 해요. 다 무언록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겠죠? 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눈으로 간단히 시신의 몸과 얼굴 색을 봅니다. 색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기보다 이게 꽤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라서 현대 법의학에서도 쓰입니다. 무언록을 보충한 조선의 법의학서 신주 무언록에 따르면 시신이 파란색을 띨 경우 독살이나 질식사, 노란빛을 띠면 병사로 봤어요. 검은색이면 시신이 부패한 것이고 붉은색은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합니다. 드물게 흰색을 띠는 시신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살해 후 목이 매달린 것으로 추정되며 자살로 위장된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죠. 독살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은수저 담그는 방법 아시죠? 이거를 은비녀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반개법도 있습니다. 먼저 은비녀법은 조선 특유의 수사 방법이고 대중적이에요. 민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은을 담그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색이 변하는지 확인하는데 사극을 보면 은수저로 검사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시신 검시에서는 목에 은비녀를 넣었다가 꺼냅니다. 그래서 색이 검게 변하면 독성분이 검출됐다는 뜻이죠.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쥐엄나무 진액을 우려낸 물로 비녀를 한번 닦아봐요. 그래도 검은색이 사라지지 않으면 확실히 독살이라고 판단하죠. 자, 왜 은의 색이 변하는 걸까요? 조선에서 자주 쓰이는 독약은 비상이라고 합니다. 비소와 황의 화합물인데 이게 은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독을 검시할 때는 오류가 없도록 최고급 순은으로 만든 비녀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비녀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긴 해요. 독약이 비상이 아닌 경우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이게 반개법이에요. 시신의 목에 백반을 넣었다 꺼내서 닭에게 먹여봅니다. 닭이 죽으면 독살인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영조 때 금지되는데 중독된 닭을 먹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랬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시신도 있겠죠. 무언록에는 이런 경우에 시신 검시 방법을 지금은 폐속의 미생물로 물에 빠져 사망했는지 죽은 후 빠졌는지 판단하는데 조선에서는 정수리에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부어요. 그래서 코에서 고운 진흙이나 모래가 나오면 익사라고 판단합니다. 물에 빠진 뒤 호흡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이죠. 지금이랑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접근 방식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흉기에 의한 사망일 경우 무언록에 따르면 칼날 등 예리한 도구로 살해된 경우 찔린 상처 주변의 피부와 살에 피가 묻어나온다고 합니다. 칼에 찔리면 피부 내막이 뚫리면서 살은 벌어지고 근육의 결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걸 손가락으로 짚어보면 선홍색 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후 상처를 입으면 표면이 건조하고 피가 나오지 않으며 손으로 눌렀을 때 맑은 물이 나온다고 적혀 있어요. 만약 시신의 입이 다물어져 있고 눈도 감겨 있으며 두 손을 꽉 쥐고 살색은 노란빛을 띠는 데다가 목덜미에 상처 자국이 있으면 이건 식도와 기도를 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의 살인사건 수사는 꽤 과학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각에서도 놀랄만한 방법이지만 다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법들도 기술되어 있긴 해요. 친자 확인하는 방법이 그런데 혈액의 응고 여부로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판명하는 방법이에요. 적골법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부모가 죽은 경우에요. 두개골뼈에 자식의 피를 떨어뜨리면 친자식일 경우 피가 해골에 스며들고 아니면 스미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고 합혈법이라고 해서 친자를 확인할 두 사람의 피를 물이 든 그릇에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친자일 경우엔 두 피가 한 방울로 합쳐진대요. 아니면 계속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비과학적이죠. 근거도 전혀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에 편찬된 흠흠신서에서 소개된 사건과 법의학서인 무언록에 기록된 시신 검시 방법이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흠흠신설을 쓴 이유는 인명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삼가한다는 뜻의 흠자를 2번 넣은 것 같아요. 흠흠신설은 법학을 잡학이라고 경시하는 조선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이 유학자죠. 저도 그런데 유학을 했어요. 유교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법 집행에 관한 책도 그런데 썼습니다. 왜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유교 사상에서 출발한 이상적인 사회를 말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그럴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제어 장치가 없으면 누구든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먼저 백성의 목숨이 법으로 보장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그 질서로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흠흠신설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기초 작동 원리랑 비슷하기도 한데요. 이미 이 생각은 300년 전 조선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의 사법부가 흠흠신설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설 특집으로 우리 지훈님 대신에 제가 신도령이 준비한 조선의 CSI 과학수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